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방금 전문가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방금 22명이 추가가 됐네요. 네, 오늘 오후에 22명의 환자가 추가가 돼서요. 국내 확진자는 총 104명이 됐습니다. 예, 오늘 하루만 5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51명, 53명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구 경북에서만 51명이 지금 추가가 됐고 대구 경북에서만 51명. 네, 53명이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이 지금 계속해서 속보로 어떻게 어디서 지금 환자가 발생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 정보로 보면 먼저 오전에 31명 추가 환자가 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중 30명이 대구 경북에서 나왔었습니다. 예. 이 30명 중에 23명이 31번 환자가 다니던 교회, 그 신천지 대구 교회의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청도 대남병원에서 입원 환자 2명이 어제 확진됐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확진된 22명 중에 또 이 교회와 연관된 확진자가 5명, 그 다음에 이 31번 환자가 갔던 한방병원 관련자 1명, 또 청도 대남병원 여기에 관련된 환자가 13명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이 병원에서 폐렴으로 숨진 60대 환자 오늘 그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첫 사망자가 됐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구 경북 지역 말고 서울에서 확인된 환자, 종로구 부암동에 거주하는 75세 남성이 확진이 됐는데요. 이 남성이 찾아갔던 의료기관에 또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갔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관리본부는 해당 직원 근무층을 중심으로 청사 안팎을 긴급 소독하는 방역을 강화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만 대구 경북에서만 51명이 늘었다. 결국은 또 31번 환자와 관계된 사람들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31번 환자하고 접촉한 인원만 1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 전수조사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는 답변자가 90명 정도 됐거든요. 예. 이분들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특유의 예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바닥에 그 책 한 권 정도 들어갈 틈을 두고서 따닥따닥 붙어 앉는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게 뭐 다른 개신교 예배나 이런 거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예배 도중에 또 설교자 말에 신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 뭐 이렇게 외치는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사실 비말 감염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침 같은 게 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감염이 계속 나오지 않냐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 규모인데 신도들이 예배가 끝나면 밀집된 상태에서 고층에서 저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거의 붙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접촉이 좀 많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좀 보죠. 4.15 총선이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선대위를 출범했네요. 네, 이해찬, 이낙연 투톱 체제인 선대위의 이름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이해찬 공동상임위 선대위원장은 오늘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민주당이 한없이 커다란 간절함과 한없이 낮은 겸손함 등 두 가지를 요구한다. 간절하고 진실한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만과 독선에 기울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하겠다며 품격과 신뢰의 정치를 4.15 총선부터 실천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짜 미래와 싸워서 진짜 미래가 승리하는 총선을 만들겠다. 서울에서부터 승리해 전국으로 승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권역별 선대위원장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수도권은 이인영, 경기 남부 김진표, 경기 북부 정성호, 인천 송영길, 호남 이계호, 충청 박병섭, 부산 김영춘, 대구 경북 김부겸, 경남 울산 김두관, 제주 강창일, 그리고 강원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입니다. 예. 어제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김 변호사와 금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우리 당의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김성한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와 금 의원 어느 한쪽을 무조건 공천 배제하기보다는 두 사람 모두 총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 변경 같은 걸 고민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남국 변호사는 금태섭 의원과 경선을 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살린다고 하면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낙연 위원장은 당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곧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한교안 대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대선 주자급 후보들에 대한 공천 면접 심사를 했습니다. 네, 험지 출마를 요구받는 홍준표 전 대표. 이 면접이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긴 약 2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면접에서 일부 공관위원들이 서울 강북 지역 출마를 거듭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지금 와서 어떻게 나가겠냐? 너무 늦었다라고 답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고요. 홍 전 대표는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고향 출마를 한번 컷오프 당한 셈이다. 양산 을까지 컷오프를 2번 당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 컷오프를 2번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태호 전 지사도 15분 동안 진행된 면접에서 공관위원들이 현재 뭐 지역구 계속 나갈 거냐 다른 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역구의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 전 지사는 고향 출마 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고려한지 기자들이 묻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공관위 결정에 따라 제 입장도 그때 가서 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8명의 예비 후보들이 함께 면접을 봤는데요. 뭐 여유 있는 표정으로 뭐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가 있는 그 종로에서 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 심판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일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신문의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일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탄핵 역풍 이런 뭐 질문이 나오니까 탄핵을 주장하는데 역풍이 볼 수 있겠지만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을 언급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뭐 이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네, 특히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국회에서 최재성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6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인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을 도모한 이들의 후예들이 다시금 역사를 반복하려고 한다. 국민이 명령하지 않는 탄핵은 월권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윤 전 실장은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신 원내대표가 2번에 걸쳐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데 넘어서 안 되는 선을 넘었다. 국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사관왕을 차지한 기생충. 이 제작진과 출연진이 청와대를 방문했네요. 네, 뭐 곽신의 그 제작사 대표, 또 한진원 작가, 이하준 미술감독, 양진모 편집감독을 비롯해서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씨 등 출연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제일 앞장서서 함께 이 자리에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촬영을 마치고 나서부터 대장정이었죠라며 꿈 같은 일이다라고 축하의 말을 건넸고요. 봉준호 감독은 배우 스태프들과 같이 여기 오게 돼 기쁘다 말하면서 축전 보내주신 것도 잘 받았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내가 특별한 팬이다라고 말하자 김정숙 여사는 남편과 영화를 봤다라고 거들기도 했고 봉준호 감독이 퀴즈를 내드리겠다. 출연진 중 한 명의 극중 배역을 묻자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강호 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봉 감독이 쓴 각본집 2권을 선물로 증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게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7분 정도 모두 발언했습니다. 오찬 테이블에 앉아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이 대통령이 길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나 송강호 씨나 모두 한 스피치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작품 축하부터 한국 대중문화, 영화산업 전반에 대한 언급을 거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2페이지 분량이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암기하신 것 같지는 않고 평소에 체화한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풀어내신 것 같다.
많은 시상식을 갔지만 대사를 많이 외우는 배우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의 4분의 1 정도의 짧은 스피치를 프롬프터를 보면서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런 완벽한 어휘 선택으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니 저는 글 쓴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뭐 송강호 씨도 두 분의 멋진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서 강박이 생긴다라고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고. 네. 그 국방부가 조선일보의 패트리엇 사진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조선일보가 이 패트리어트 포대 사진을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불거졌었는데요.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일보는 또다시 우리 군 전력을 담은 사진을 전면으로 보도면서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도는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서울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국가의 기밀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전력 배치 등 국가 군사 안보에 관한 보도를 할 때는 우리 국민과 장병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요? 아직 뭐 정확한 입장은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협의를 마쳤네요. 사실 이게 몇 주 전부터 특위를 마련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이 특위명 가지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뭐 우한병을 해야 된다. 넣자고 한국당에서 이게 주장했죠. 아니 이 국민적 어떤 재앙 상황인데 이 여야가 이걸로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명칭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빨리 국회에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 맞는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는지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중요한데 예. 그게 계속 안 돼가지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죠. 그렇군요. 늦게라도 만들었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예. 네. 이 코로나 특위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2달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풍선 효과가 확대되는 수원 3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오늘 정부가 발표한 추가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한 번에 알아듣게 우선 정리해드릴게요. 예. 매운맛 추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운맛을 추가했다. 매운맛을 추가했다. 예, 예. 네네네. 어떤 의미죠? 정부가 규제 대상 지역을 이렇게 관리할 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예. 조정 대상 지역이랑 그다음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예. 이 규제를 그러니까 매운맛에 비유하면은요. 투기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는 아주 매운맛을 줘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보통 매운맛을 줘요. 예.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요. 아까 풍선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주 매운맛 주는 곳에다가 자꾸 고춧가루를 치면서 이렇게 규제를 높이니까 상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매운맛이 순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매운맛을 더 쳤어요. 예. 크게 세 가지 매운맛을 쳤는데요. 첫 번째가 대출을 조였어요. 예. 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대책 이전에는 주택 가격 구분 없이 LTV, 그러니까 주택 가격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60%였어요. 예. 1억짜리 주택이면은 6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발표를 했냐면요. 9억 원을 기준으로 나눠서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50%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예. 9억 원 초과하면은 30% 받을 수 있게 조정을 했어요. 두 번째가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다 그랬어요. 예. 이거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 30대, 20대 친구들 결혼할 때 집에서
그 아파트 해주거나 이런 거 그렇겠죠.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네, 사실은 현행 세법에 의하면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 증여세를 내야 돼요. 예. 네, 이거 안 내는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사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매운맛을 주는 투기가열지구랑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서 냈어야 돼요. 이거 돈 어디서 난 겁니까? 증명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그거를 확대한 거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도 3억 원이 넘으면은 3억 원 이상이면은 돈 어디서 갖고 오는지 출처 명확히 밝히세요라고 했어요. 예.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은 지정 확대요.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했어요. 예.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그 규제 지역을 확대한 건데 수원, 영통, 권선, 장안 그리고 안양, 만안, 의왕 이렇게 2월 말쯤에 규제를 이제 넓히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 그 1216 대책 발표할 때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지방, 특히 수도권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네. 예상이 좀 있어서 처음부터 고춧가루 좀 이렇게 매운맛을 추가했으면 어땠을까?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네, 정부가요 부동산을 어떻게 잡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대책 나올 때마다 약발이 먹혀요. 계속. 예. 이번 대책도 먹혔잖아요. 예, 예. 근데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도 분명 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 스타일이라고 보는 게 이게 달래면서 가요 시장을. 그러니까 여기 풍선 효과 발생했어요. 여기도 고춧가루 쳐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여론이 있으면 그때 막 치기 시작해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규제는 규제대로 나아가면서 이게 시장으로부터 급격한 반대에는 부딪히지 않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일종의 전략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예. 다만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분들은 왜 선제적 조치를 하지 못하냐 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스타일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 대책 이번에 19번째거든요. 예. 19번째 나왔는데 이게 시민들로부터 뭐 극렬한 반대에 부닥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다시 대책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소위 말하는 핀셋 대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여기 수원 3구하고 안양 만안구 우왕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말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부동산값 어떻게 잡는지 안다라고. 저는 계속 튀는 쪽은 계속 고춧가루를 칠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다가 계속 국민들 여론이 겉봐라 안 잡히지 않느냐라고 하면 나올 대책은 사실 우리 뻔하거든요. 알거든요. 우리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19번째까지 대책 나온 거 보면은 대부분이 규칙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계속 그 규제를 가했어요. 예. 근데 세법을 규정해야지 아무래도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이 아무래도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총선 전에 뭐 보유세를 강화할 수는 없을 테고. 네네. 예. 그러면 총선 끝나서 만일 집권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예상이십니까? 좀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총선 전국인데 여기서 지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흥미롭거든요. 예. 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은 그 해당 지역에 어쨌든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규제 대책이 나오면. 예.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냈다는 거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다는 거거든요. 집값 예. 문제는 분명히 잡겠습니다라고요. 예. 그래서 총선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다양한 대책 플러스 또 다른 대책이 있다면은 보유세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실책이라고 인정한 대책이 있어요. 예. 임대주택자요. 임대주택자한테 혜택을 엄청 줬었어요, 이게. 예. 2017년 파리 대책 때 줬다가, 어이쿠, 이거 실수했구나 하면서 9.13 대책에서 그거를 뺐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임대주택 등록하면은, 야, 세금을 안 내도 되는구나 하면서 38만 호 이상이 벌써 공급이 돼버렸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혜택 이거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는요. 이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시장의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건 보유세를 인상한다 그러면 그때 시장의 반발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스텝이 재밌는 거예요. 보유세를 정부 쪽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장 쪽에서 얘기가 나오게 자꾸 만들어요. 겉바라 안 잡히지 않느냐. 보유세밖에 예. 없다 결국은. 예. 지금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왜 뒤를 쫓으면서 고춧가루를 뿌리냐 하면서 혼나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예. 네, 저는 이게 흥미로워요. 19번째까지 이렇게 내는구나 하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예. 흔히들 뭐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교과서죠. 그래서 정부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네. 보유세를 올리면 자동스럽게 거래세는 내려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보유세를 올린 후에 그다음 거래세를 내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어요. 예. 대신 보유세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 1가구 1주택도 해당되겠죠, 당연히.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는요, 보통 종부세를 말하죠. 우리 서민들은 그러니까 재산세 말고 그 부자들 내는 보유세. 예. 네.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처음에 그 참여정부에서 먼저 도입이 됐었는데 이게 위헌 판결을 맞으면서 처음에는 세대를 합산을 했었어요. 예. 왜 세대를 합산했었냐면은 이게 가족들끼리 자꾸 증여를 하니까 이게 자꾸 편법 증여를 하니까 이거 세대를 합쳤는데 이거를 위헌 판결을 맞으면서 이게 개인으로 나뉘면서 지금 가족들끼리 증여해서 그 효과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거의. 예.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를 올려야 된다면 지금보다 최소 3배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잘 모르시는 청취자들 위해서 거래세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거래세는 2가지가 포함돼요.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가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내시는 거고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9억 원 초과, 공시지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또 이게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시장에서는 한 14억, 15억 이 정도 아파트 가지시고 계신 분이 내는 거다. 이렇게 예. 여기시면 될 제 거예요. 질문은 거래세가 여쭤봤었는데. 네, 거래세. 예. 거래세 죄송합니다. 예.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 양도소득세를 지금 낮추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래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도 취득세라는 거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네, 양쪽에서 발생을 하죠. 예. 집을 사고 팔 때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고요. 예. 그다음에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냈는데 근데 취득세는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취득세로 합쳐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래세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를 동시에 예. 말을 해요. 그 저는 지금 그 2가지는 그러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만일 보유세를 올리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보유세 올리고 그다음 거래세는 내린다. 이게 예. 전제 조건이 보유세를 올리는 조건하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집값이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세를 내려줘 버리면은 집값이 오른 사람들이 팔고 떠날 출구를 만들어준다는 비판에 직면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제적으로 먼저 집값을 잡은 다음에 거래세를 올려서 그 뒤에 이제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늘 전문가들 모시면 여쭤보고 또 궁금해하는 게 지금 네.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언제 집을 구매를 해야 될까?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너무 올라서 고점이기 때문에 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도 늦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명확한 답을 알아요. 예.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다들 돗자리를 깔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면은 서민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집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 그리고 대출금을 따져볼 수 있잖아요. 예. 따져봤을 때 그것이 내 소득 수준에서 능히 가능하다면은 그때가 집을 살 수 있는 적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명쾌한 대답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